나라의 형편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라의 형편은 스위스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더니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떤 특정한 주제도 아니고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모아둔 정보를 갖고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서 수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근데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그냥 뭐 어제 하게 됐으니까 대한민국을 뭐 동아시아의 스위스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가 비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얘기할 때 뭐 가치 요새 어저께 참 김노사님 분들은 뭐 자유와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가치를 비전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뭐 스위스냐 뭐 스웨덴이냐 독일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구체적으로 없는 이제 과제로 이렇게 해서 무슨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대충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 제시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방법이지만 좀 가치들 간의 우선 문제 갈등이 이렇게 배제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고 다툼으로 되는 경향이 많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치들 간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은 선호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여서 배제적인 것은 아닌 것이 원칙인데 일반 공동생활에서는 좀 배제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뭐 자유를 얘기한다면 뭐 평등은 다 배제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평등을 말하면 뭐 자유는 다 배제적인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뉘앙스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띄지 않는가 싶어서 뭐 가치 제시 방식은 사람을 결합시킬 때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결합을 시킬 때에는 이렇게 적합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뭐 국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하나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는 뭐 그전에는 뭐 미국하고 일본 얘기 뭐 다 베껴오고 뭐 배워오고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제레미 러프킨이 쓴 유러피안 드림을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읽는 책 내지는 이런 걸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식이 아니라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유러피안 드림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뭐 복지 담론이 등장하면서 스웨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든가 독일 사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스위스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선호하는 모델은 뭐 스웨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건 뭐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스웨덴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와가지고서 그거 보고 판단컨대는 스웨덴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이것은 예컨대 이제 꼭 뭐 아까 가치 면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스웨덴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어저께 자유와 공화 모임을 하셨던 박형준 교수가 이제 유튜브에 박형준의 생각인가 이제 하는 뭐 이렇게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는 걸 하는데 그때도 그분이 지금 나라가 기로에 서 있다. 스웨덴으로 가는 길이 있고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베네수엘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건 스웨덴 잘못되면 이렇게
그 베네수엘라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하는 게 봐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스웨덴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친감을 느끼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지배적인 어떤 선호 모델은 스웨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과 양식 이것에 이대로 쭉 가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프랑스를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돼요 프랑스. 뭐 잘 돼야 프랑스? 프랑스 따지면 돼요. 하여튼 제가 전 여기 마지막 책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토크빌이 쓴 책인데 토크빌이 디모크라시 아메리칸가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읽을만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있으면 제목은 이렇지만 내용을 보면 꼭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 벌면은 벼슬을 사서 특권을 면세 특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갑질이 되게 횡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심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양상을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큰 혁명, 그다음에 연이어진 이 혁명들을 거쳤으면서도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프랑스가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 책의 주제인데 여간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프랑스랑 많이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의 모델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델은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찾아보니까 제가 두 권 찾았습니다. 유시민 씨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박노자 씨가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뭐 지문만 보고 그런 거 얘기도 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접한 그 범위 내에서 찾아보니까 좀 좁았는데 유시민 씨 이 얘기가 굉장히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사회 담론 중에서 도대체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뭐 또는 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한다는 어떤 뭐 그런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다 이 사람의 그 책에 나오거나 그 생각을 이렇게 그 하나의 사회 담론으로 받아들여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시민 씨는 어떻게 국가는 뭐 폭력이고 공공재 공급자이고 요 두 개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를 나는 소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고 소개 이렇게 해줬는데 해준 것으로서 이건 뭐 막대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폭력이고 공급자로서의 공공재의 공급자로서의 특성을 가진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동양적 사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폭력을 다루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가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재 공급자로서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 책의 주제 그 골격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반영하시는 뭐 지금 국가에 대한 고발 이것도 되게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국가는 당신이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국가 권력이 굉장히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국민을 탄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미지 갖고 오는데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해 본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좀 이건 일반적인 국가인 것 같은데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거냐라는 점과 관련되어서 어떤 국가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국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거냐라는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뭐 폭력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공범죄의 공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떠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어떻고 왜 그렇고 또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한반 남쪽 10만 평방 킬로미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5천만 명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으로 일반적인 그냥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형편과 처지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 저는 그냥 안보 불안이 있고 생존 자원이 결핍된 작은 나라다. 이게 앞에 대자가 붙어 있는데 나라 이름 중에 대자 붙인 나라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몇 개 있겠지만 여하튼 요거는 대자로 붙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소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인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생각이 사람들이 소국이라고 하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뭐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소국이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인데 우리 유엔 연합 가입국이 지금 196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이 160국가들 간의 관계는 제가 이해할 때는 뭐냐, 어렸을 때 배웠던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만인의 투쟁 비슷하게 국가들 사이에 규범이 없는 어떤 그런 그 흡수적인 제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해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160개 국가들은 전부가 각각 조건이 제각각이다. 근데 이 조건의 제각각인데 그 조건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에 있거나 뭐 중앙아시아에 있거나 동남아시아에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다르게 이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국가들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국이다 이렇게 되고 안보 위협 느끼게 되는 거고 상호 절대적인 4대 강국에 포위되어 있는 누구든가의 그 네 마리의 코끼리 사이에 있는 한 마리의 생쥐라고 어느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네 마리 코끼리가 어영부다하다 밟히면 밟아서 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네 마리의 코끼리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그런 그 안보의 안전이 이제 위협한 어떤 그런 형편인데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뭐 투키디스의 함정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점에서 이제 안보가 위험한 나라다. 이런 것은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제 청일전쟁이라든가 뭐 러일 전쟁에서 이렇게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청일, 러일 사이의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이 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6.25에 대해서 뭐 동조상잔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구조전쟁이었고 그런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6.25도 내부적인 내란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이 반영된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안보적 상황이라든가 지정학적 상황에 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자원이 결핍됐다는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분단이고 이 분단 관계를 저는 어떤 사람은 좀 이건 참 쌍둥이 관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샴 쌍둥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인데 샴적인 몸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틀린 얘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 특수한 상황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섬나라인데 섬나라만도 못한 섬나라다. 섬나라 그러니까 대만 같은 건 차라리 다 바다가 있으니까 좀 뭐 저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자연적 경계가 있지만 자연적 경계도 없으면서 그래서 외부 위협은 노출되어 있으면서 피할 곳은 없는 어떤 섬나라만도 못한 섬나라다. 이렇게 요건 사람들은 잘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때 정상적인 사람이 팔다리를 잃었을 때 자기가 팔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팔다리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의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와 비슷한 어떤 심리 상태나 인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것이 이렇게 몸으로 확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명백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섬나라만도 못한 섬나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건에 비추어서 유사한 존재 조건을 극복하는 사례를 해서 배우는 벤치마킹 이런 게 사실 이제 국가 비전을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보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후보 올라오신 분이 김현철이라는 분이신데 북핵은 방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 저자가 얘기하기로 글씨가 작아서 이거 큰 화면으로 보면 글씨가 보이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게 북핵의 그 시발점, 이제 북핵을 이제 여기 북한 핵개발 계획의 기원 챕터 부분인데 이게 북핵 개발이 70년대 후반부터 되었다는 것이고 70년대 후반에 북이 남북 그 당시에 북의 상황, 그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그 북이 남으로부터 어떤 다른 외부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을 어떤 그런 그 위기 상황이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서 82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는 영변 핵 5메가와트짜리 영변 핵시설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이제 그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폭장치 실험을 이렇게 하였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들면서 최소한 그런 그 북의 핵 개발의 기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방어용으로 시작한 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저도 방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공격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방어용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자락 깔고 있는 말씀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주셨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안보에 대해서 북의 안보가 좀 북으로부터 위협이 국민들한테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 지정학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나라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4번이나 이제 만나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의구심 갖고 있는 게 보면서 이제 뭐 특별하게 보도는 안 나오지만 왜 만나고 무슨 일인지 안 나오지만 그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궁금해서 과거 역사를 돌이켜서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사진이 이제 6.25 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인데 이 6.25가 일어난 데 대해서 중국의 화동사범대 여기 화동사범대 그 선주와 교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6.25 당시에 중국에서 소련에서 나온 문서라든지 중국 내부 문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사건 6.25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원래 그 처음에 이제 스탈린이 4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김일성의 어떤 그 전쟁 그 계획을 반대를 했었었는데 50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이 공산당 마오쩌둥에 의해 통일되고 나면서 그 전에 45년도 8월 9월 무렵에 스탈린과 장개석 사이에 만주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그 기존의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권들, 남만주 철도라든지 대련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러시아가 갖고 있던 권리를 소련에게 인정해 주는 쪽으로 장개석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었고 그렇게 조약에 맺어졌는데 이제 마오쩌둥이 그 장개석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부터는 그것을 마오쩌둥에게 되돌려 주게 되는 그런 쪽으로 압력을 받아서 되돌려 주게 되면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남쪽의 개전을 그러니까 김일성의 개전을 승낙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히 그냥 동의만 해준 것이 아니라 같은 이념적인 동질성에 기초해서 동의만 해준 것이 아니라 소련도 당시에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이익을 노리고 이게 계획을 승인하고 개입을 했던 어떤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국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 개입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50년 뭐 4월 5월 이때까지는 그 타이베이를 이렇게 해방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거나 주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제 그 스탈린하고 북이 이제 개전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제 그 대만 해방을 위해서 직결시켜놨던 모든 부대를 50년 여름에 그 가운데 사진 요 부분입니다. 여기 또 군대들을 50년 여기 글씨가 이제 50년 6월에 나온 6월 7일 나오는데 50년 6월 7월 무렵에 전부 다 빼가지고서 이제 일로 이렇게 옮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인천 산영작전을 해가지고서 올라가니까 그때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미 이제 6월달, 7월달에 다 여기서 미리 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고 왜 여기를 포기하고 일로 갔느냐고 했을 때 이 마오쩌둥은 이제 미군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북이 뭐 의도했던 대로 전쟁이 진행될 상관없지만 미군이 개입해서 잘못되는 경우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 미군하고 적경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6월달에 이렇게 군대를 갖다 놓고 10월달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선자 이 사람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은 북중 관계의 투수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북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모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중국은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안에 이 북중 관계의 성격적인 특성이다. 그러니까 북이 힘이 세고 이게 중국이 대국이고 소국이라 해가지고서 대가 소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국이지만
코를 꿰고 있는 어떤 형상이 이제 북중 관계의 한 단면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북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라든가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여기 막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점에서 이 한반도의 지정학의 남과 북의 가진 위치의 특성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2011년인가 10년 있었던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천안함이 뭐 여러 가지 뭐 유언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왜 천안함에 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었던가. 그건 저는 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 규모라든가 교육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 비춰서 중국은 뭐 국회 이막 접하고 있으니까 뭐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좀 언뜻 이해가 되지만 러시아도 왜 이렇게 편을 들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도 러시아는 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경제 교류를 갖고 있지만 여기 북한은 러시아하고 거의 뭐 관계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편을 북한 편을 든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 지정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천안함 사건에서 생각할 때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전히 그런 점에서 이제 북은 둘 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은 굉장히 지정학적인 이점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인 점도 한반도의 지정학을 이해할 때 그런 점인 것 같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유명한 뭐 도련선인데 왜 중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 이게 대한민국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건데 왜 대한민국을 위안에 딱 놓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까? 저는 좀 이게 뭐 북한에서 미국에서 나온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유의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대주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뭔가 이게 2020년까지 완성한다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진 이해관계와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그런 것 이상과 다르게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이 한반도 남쪽 여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정학적 취약성은 북의 어떤 그런 의도도 있지만 북을 둘러싸고 있는 두 거대한 국가들이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여기 10만 평방킬로미터의 땅덩어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고, 이런 특수성에 기초해서 이제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생존 자원 결핍은 많이 나오지만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하고 같이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전기 에너지 96%가 수력입니다. 얘네들은 석유도 나오는데 96% 수력이고, 뭐 스위스도 이 점에서 좋습니다. 이 점에서는 54%가 수력이고 스웨덴도 41%고. 그래서 이게 모든 에너지 그냥 현대 문명의 기초의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나라 중에서는 그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게 석탄이고 여기 이제 천연가스고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뭐 작업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하간에 다른 어떤 나라들도 상당 부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작업 에너지가 없는. 원자력은 조금 줄었을 거예요. 예, 뭐 옛날 거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노르웨이, 덴마크는 풍력이 55%니까요. 독일 같은 게 다 이게 자국 내에 생산되는 석탄이거든요. 미국에 말할 것도 없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생년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지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석유 자원 같은 것들은 북해에서 오는 게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안전 확보가 용이하고, 근데 우리는 저 중동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을 고려 본다고 한다면 이건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스웨덴이라든가 독일보다는 스위스가 더 보유들이 많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스웨덴을 소개한 사람들은 스웨덴이 가난한 약소국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평균적으로 외부 위험이 전혀 없고요. 외부 대외 위협이 전혀 없고요. 이 지역 강국이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식민지로 지배했었고, 핀란드도 식민지로 지배했었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 1871년 통일되기 전에는 독일 윗부분까지도 스웨덴이 이렇게 판도하에 두고 있었을 정도로 지역 강대국이었고, 그런 나라였지, 이게 무슨 뭐 가난한 나라였다가 뭐 이렇게 이게 최근에 와서 잘 된 나라는 아닌 거고요. 뭐 어쨌든 뭐 곡물 에너지 걱정없고 이었고, 독일은 전 통일된 이후로는 이제 지역 강국이었으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이런 프랑스로도 폴란드나 러시아로도 뻗어나가는 항상 패권 국가였지. 어떤 우리나라 같은 어떤 그런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던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독일이 우리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스위스가 4대국에 포위됐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게 식민지 지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지배받았습니다. 98년부터 15년까지 17년간 프랑스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가 스위스를 싹 통과해가지고 독일을 우회 공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경을 내놔라, 길을 내놔라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에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먹은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연결시켜지는 길을 얻으려고 이제 스위스를 또 공격하려고 했었었고, 어쨌든 그런 교통의 요지에 있으면서 그 주변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유혹을 받는 그런, 그야말로 지리적 환경에 의한 안보 위협을 경험한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대한민국과 가장 유사한 조건인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스웨덴 조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840만이고 4개 나라를 쓰고 5개 기독교인이 있고, 이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보 위기에서 1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우회 공격로로 이용하려 했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가 이탈리아의 돈으로 지배를 했던,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얘네들한테는 어떤 좀 지정학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냉정한 현실인식, 현실인식과 단호한 실천,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 단합, 그 다음에 아주 저비용과 고효율의 경제, 신뢰와 협력의 문화, 그 다음에 국제관계 속에서 약소국이면서 하드웨어의 부족을 소프트웨어로 극복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그런 데서는 아까 김도우가 말씀 얘기했지만서도 좀 그때 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도 독일로부터도 안보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발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관리돼서 거기서부터 오는 위협일 수도 있고, 독일은 뭐 그때 70년 전, 80년 전 2차 세계대전 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독일이 천터도 공부는 아니지 않냐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일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위협이 다시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때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사람하고 다르다. 하여튼 프랑스와 우리 감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프랑스와 독일 자체도 안보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이 안보 안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에는 가입했지만 유럽연합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될 뜻인가 하고요. 화폐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위스 프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상관없죠. 예. 벨기에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실 냉정하게 인식하고 단호한 실천한다고 하는 게 나치에 대한 대응에서 이 나치가 스위스도 국민의 70%가 독일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스위스에도 나치당이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나치당 전선인데 그냥 인민전선이니까 전선인데 당원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구 대비 굉장히 컸는데 그때 이제 나치와의 관계에서 히틀러와의 관계를 그런 절대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그 나치당을 해산하고 상당수 사람들을 처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과감하게 처형을 하고 이제 그 해산시켜버리고 그렇게 이제 스위스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 폴란드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결국 잡혀먹었고 그러니까 스위스는 상당히 결정을 내리면 그걸 과감하게 실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점이 차이고요. 이것은 뭐 대피소의 나라라고 유명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근데 아까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아까 안보하는 것은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는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나라는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정부라고 일상적인 거국정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에 독특한 정치제를 갖고 있는데 독특한 정치체제의 결과물은 이제 정치적 단합이 항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기구는 연방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7명이 이제 의회에서 간접으로 뽑힙니다. 이 7명이 모여서 이제 7명의 회의체가 스위스의 국가 당위의 국가 개혁을 맡아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각이 되겠습니다. 내각이 되겠고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기구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거기 안 싸우냐? 자리 갖고 안 싸우냐? 좋은 자리 가려고 안 싸우냐? 이게 안 싸운답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그렇죠. 근데 권력이 없으니까 정부는 형식으로 형식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자꾸만 연반은 올라갈 텐데 뭔가 해도. 그게 이제 오랜 전통에. 여튼 뭐 완전히 주가 다 하기 때문에. 칸톤에. 근데 칸톤에도 전부 다 이렇게 가기가 있던데 구조 똑같더라고요. 칸톤에도 7명의 가기를 둬서 거기서 칸톤의 일을 결정하고 연방도 그렇게 하던데 여하간에 칸톤도 그렇고 연방도 그렇고 7명을 그 스위스에는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주요 정당이 2대 7명이 이렇게 하는데 여간에 그것이 이렇게 다툼이라든가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몰린다거나 한 사람이 오래 집권한다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어떤 그런 권력 현상이 없이 합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합의가 될 때까지 약 교황 뽑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의사결정을 지체한다거나 늦춘다거나 왜곡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상당히 만족하게 정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약간 이건 우리의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건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다 아시는 거고 연방 칸톤 아까 말씀했던 거고요. 지점 유제도도 다 유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단합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간에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봤던 것은 이 경제가 굉장히 좀 얘네들은 뭐 저비용의 고효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여기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에서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근데 스위스도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여기 스위스라는 데가 이렇게 34%.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가 의외로 스웨덴 이런 나라도 크긴 크지만 49% 큰 거지만 이게 굉장히 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게 56%. 정부 일반 정부가 GDP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경제의 반 이상을 국가 권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프랑스가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이고요. 지출도 수입 비슷한데 이제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중에서 스위스land 같은 경우는 수입 면에서 34%를 거두어들여 가지고서 복지 지출로 20% 가까이를 쓰는 그런 데 반해서 우리는 수입에서 35%의 수입을 거두어서 10%를 쓰고 있으니까 10%의 갭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효율적인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프랑스를 보면은 수입에서 53%인데 사회 지출은 32%인가요? 20%나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10% 안 높은데 이렇게 이건 20% 높은 이제 좀 프랑스가 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비효율적인 오른쪽에 뭐 요건 복지 지출입니다. 예, 지출입니다. 이쪽은 세입이고 요것은 세입. 세입이고 세출. 예. 요거 세출. 세출 중에서 복지 세출. 예, 요 이제 복지 지출. 예, 그렇습니다. 복지 지출이고 저 통계는 이제 제가 만든 통계인데요. OECD에다 다운받았는데 저기 정부 수입이라는 게요. 조세 부담률 20%지 않습니까? 국민 부담률이 27%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수입이 왜 저렇게 뛰었냐 하면은 거기에는 뭐 이러저런 부담금들, 과태료, 그다음에 국공립 때의 수업료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를 다 정부 수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조세 부담률을 하고 국민 부담률을 가지고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이제 정부 수입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부 수입도 다 풀어보시면 명령 요건 이제 요거는 그냥 일반 정부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방하고 지방 다 포함. 예. 일반 정부를 포함해서 일반 정부 외에 나머지 공공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공공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수치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수치인데 GDP 대비 47%입니다. 저 공기업 지출 포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17년 요게 17년도거든요. 17년인데 요게 47%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니까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자원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의 절반 정도. 앞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조세 수입에 기반한 일반 정부 수입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공공 부분도 많이 크니까 그 전체 공공 부분을 다 볼 때는 우리나라는 47%한 점에서 아까 봤던 폴란드나 스웨덴이나 뭐 얘네들은 공공이 다 모두 세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된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 수입이 우리나라는 스위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지 지출은 굉장히 작은 비율적으로 작은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스위스는 수입면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을 좀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공공 부분 총 수입의 GDP 대비 지출이니까 이제 공공 부분이 차지한 역할인데 이거는 일본 자료에서 제가 뽑아온 건데 여하튼 이게 이제 관공청 등 공적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2012년도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인데
좀 옮겨왔는데요.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41.8%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국가나 공공부문에서 받는 사람들이 40.8%니까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공공부문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지출 비율하고 이거랑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공공부문이 작은 정부가 아니고 굉장히 큰 정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인건비가 세거나 사람이 많거나 뭐 여하간에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스위스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의 효율 비율과 관련되어서 좀 연구되어야 되거나 살펴봐야 될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비용 효율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고비용의 저효율인데 스위스는 이제 저비용의 고효율이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진학률이 한 20에서 25%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고졸자가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UBS하고 CSFB는 뭐 세계적인 금융기관인데 직원이 22분의 1 이상이 고졸자로 지금도 충원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대학 진학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 중심이 목적이고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청년시험과 직업교육이 어떤 교육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청년시험이 낮은 OECD 평균의 2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직업교육을 충실히 시키는 어떤 그런 그 교육인 한편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를 가거나 뭐 지가거나 굉장히 엄격하게 학업 관리를 시켜서 그냥 입학 이꼴 졸업이 나가가 아닌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교육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진나즘이라고 하는데 졸업을 하려면 아비투라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고등학교 단계인데 집나즘이고 고등학교 단계죠. 근데 논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작성한 논문을 구술 발표를 해야 되고요. 졸업시험도 봐야 되고 이 세 단계를 통과해야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3리 통과하면 뭐 졸업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그런 그러니까 졸업 질을 관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랑 다른 어떤 그런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졸자라도 뭐 대한민국 고졸자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진나즘만 아니라 초등에서도 대학 전 과정에 거쳐서 탈락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나라이고 한편으로 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하나의 또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시켜서 인근 국가,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 스웨덴, 포르투갈, 그다음에 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많이 이제 이렇게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교육도 엄격히 시키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화시키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우리하고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직업교육의 어떤 그런 그 행해진 범위인데 여기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상상을 못할 건데 여기 보면은 저널도 직업교육 기관에서 받습니다. 예술도 직업교육의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도 직업과 연결시켜서 하는 거고 이게 신문사에 가서 직접 가서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고 고등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랑. 여기 보면은 의료, 보조, 간호 이런 것들
이건 다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들을 직업과 연결시켜서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 식단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어떤 그런 그 직업교육 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직업교육이고,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100개 오지 못하겠지만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어떠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가계 소비 지출에 관한 구조를 분석한 것인데, 이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인데, 사우스 코리아의 우리나라가 가계 소비와 관련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주거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일 처음 항목이 주거비입니다. 파란색은 주거비 부담이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약간 노란색은 이것이 주거비 부담이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나라에 포함됩니다. 맨 마지막이 교육비 부담인데, 다른 나라는 거의 교육비 부담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게 제일 큰 가계소비 지출 중에서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주거비 부담은 적고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그 가계에서 가처 소중 지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지출하는 부분을 뺀 거죠. 여기다 플러스 정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고용 부분에 투입되는 자원량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인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이 현황이고, 그에 비해서 성과가 뭐가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람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공정성 위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접근이냐, 이 비용 면에서 자원도 굉장히 없는 나라에서 어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주요국의 가처분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인데 쭉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제일 낮 15%인가요? 15.9%네요. 그리스 좀 많은 나라가 라트비아 이런 나라인데 25%고, 이탈리아가 한 24%, 그러니까 한 10% 포인트 정도 낮은.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주거비가 많이 들 이유가 없는 건데, 여간에 그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하고는 다른 그런 하나 예시가 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로서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재학생 숫자를 조사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입니다.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인데, 일본은 2010년, 2011년, 12년 23.6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66입니다. 이게 3배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그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부담되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3배 정도 되고, 뭐 미국도 높은 편인데, 영국, 뭐 프랑스, 어느 나라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어떤 이런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재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현황이고요. 그래서 옆에 것은 이제 이렇게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재학생이 많은데, 그 연령별 고용률 경우는 천년입니다. 15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의 고용률에 관한 조사 결과인데, 요 맨 끝에 있는 요것이 이제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15세부터 24세까지 고용률이 61%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젊은 사람은 다 학교만 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 학교가 자체 나쁜 건 아니지만 여간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성과가 뭐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비교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령별 이제 고용률 변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가 이제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이제 30% 밑에 26%, 24% 이 정도고, 요거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청년들은 이렇게 이제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비슷하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자기 생활을 자기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나 그런 의식이거나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나 여간에 이런 점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요 크기, 요 간격 차이가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나라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많이 제일 크다고 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요 표상으로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교육이 굉장히 스위스하고가 다른 것 같고요.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 뭐 고비용 저효율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교육 관련 얘기해 보면은 고용률 40% 최하이다. 뭐 NEET라고 Not Employee Education Training 교육도 고용도 훈련도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아서 압도적 1위다. 다 대졸이다. 다 대졸이 아니라 40%가 대졸인.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무의도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의 언론에서 교육 문제와 관련되어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책이 요새 유행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 이런 나라고 천년배당 이런 것들 오리지 저는 뭐 이런 것도 볼 때 이제 이게 옳은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간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것은 이제 스위스의 이제 고등학교 어느 한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있는데 졸업 자격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학교 논문 안 씁니다. 거의 요새는 거의 논문 안 쓰는데 고등학교 논문을 쓴다고 하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쇼킹했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함부로 입학 있고 졸업이 아닌 건데 그건 스위스만의 예외가 아니라 여기 보면 65개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낙제 경험을 한 것들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이 65개 국가, 69개 국가인가요? 이런 나라들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낙제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스위스는 초등학교에서 16%, 중등학교에서 10.5%가 낙제 경험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뭐 대만도 그렇고 타이 이런 나라는 뭐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관념 그러니까 입학하면 해가 가면 차차차 학년이 올라가고 딱 마치면 딱 졸업하고 다음 단계 지나고 다음 단계 시작하고 이것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뭐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하간에 좀 우리가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이거나 당연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스위스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교육개혁에 관련되어서 스위스 같은 어떤 그런 그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직업교육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거 작성하면서 이제 각 교육단체를 들어가 봤고 뭐 그 중에서 정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직업교육 관련되어서는 처음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 그대로예요. 10년쯤 전 2007년도 기획 보고서 마지막 보고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그런 그 조금만 하나의 현상을 놓고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가는지 모르겠어도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제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이제 바뀌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여하튼간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스위스 안에 뒤집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목적 고교생이 88%입니다. 직업까지 1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많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스위스랑 비교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이거 하려면은 하여튼 교육감이 좀 직업교육 선생님 중에서 교육감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 고교 관련자들이 따로 조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직업교육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조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직업고교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감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교육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직업교육기관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직업 교육 같은 거 확대해서 좀 효율 높은 스위스 같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요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학 가더라고요, 이렇게. 예. 나도 간다, 유럽 직업 학교. 한국 사람들 직업 학교 유학 알선해주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나라는 신뢰와 협력의 나라인 것 같다라는 스위스의 특징인데, 이게 참 요거 이제 이게 또 너무 글씨가 작은데 여기 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요 왼쪽 상단에 있는 편은 생협의 비중인데, 여기 뭐 핀란드, 스웨덴인데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다른 나라, 유럽 나라인데 생협이 발달됐는데 스위스의 생협은 압도적으로 이게 뭐 시장 지배, 생협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서 핀란드 이런 나라가 한 40%, 스웨덴 20% 할 때 스위스는 80%입니다. 여기 두 개가 업체 두 개인데 생협이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태우고요. 하나 45, 35 합해서 80%가 생협이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에서. 연도는 이제 요건 8년도, 요거 15년도고. 예, 그러니까 스웨덴도 굉장히 그런 게 발달 나라인데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위스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스위스가 22에서 전부 합치면 80%. 80%좀 약간 넘어가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50%.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급속하게 10년 동안.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제인데 하여튼 이게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사회주의적 가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얘네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뭐 국유화 담론보다도 협동 담론이 그러니까 좌파의 사상 세계에서 솔루션으로서 크게 이제 국유화 솔루션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그래서 뭐 폭력혁명에 의한 국유화가 레닌이고 뭐 선거혁명에 의한 국유화가 이제 뭐 페이비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국유화 모델이 아니라 협동의 모델로 이제 간 나라가 이제 스위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요 생협의 저기 뭐 회원 수를 합하면 460만 명입니다. 470만 명입니다. 요것이 이제 미그로라고 하는 생협이고요. 요것이 스위스 꿉이라고 하는 생협인데 합하면 4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40만 명이 했는데 반이 이제 여기에 협력 가입해서 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비된 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본다 한다면 중소기업 협동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문화적인 특성이니까 대비되어진 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도를 보면은 2008년도 기준으로 여기 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2008년도에 전산업 조직화율이 2.1%, 제조업 조직화율이 9.1%. 그렇게 돼서 이건 이제 2015년도, 10년도, 5년도인데 2015년도는 더 떨어졌죠. 아까 2.1%였는데 더 떨어져 2.0%. 이렇게 조직화율이 이렇게 2.0% 정도인데, 이 부분에 관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70.5%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생활 방식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도 있어야 스위스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의식적으로 좀 인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유를 밝히고 방법을 찾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각종 업종별로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있고요. 해가지고 예컨대 무슨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뭐 근데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발 협동조합도 있고 뭐 공업 협동. 예.
충북 뭐 적자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업체별도 있고. 기업 협동조합 중앙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소송돼 있는 업종별조합, 지역별조합, 그다음에 특화 그런데 사업들 그거를 잠깐 개별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지. 있어요. 예. 기업들이 예. 모였어요. 지금 과거에 2,000원 떨어지는 게 과거에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네, 있었어요. 그게 없어져서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뭐. 근데 그제도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어가지로 이제 그 뭉쳐가 좀 나눠지는 거죠. 걔네들 공동 브랜드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거 눈나쁜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스위스에서 봐야 될 것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니까 주변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서 이제 국제 기구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08년도 제가 조사한 기록 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UN 뭐 기타 국제기구들하고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IOC에서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얘는 스포츠 강국도 아닌데 모든 스포츠 체육경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그 국제도시사자인데 하여튼 얘네들은 자기들이 단순히 조약상으로 국제 규약상으로 영원의 중립국이라고 해서 자기가 완전히 답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쪽 저쪽의 분쟁과 관련돼서 이쪽에도 도움이 되는 존재고 저쪽에도 도움이 되는 존재로 되어서 어느 쪽도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나의 안정이 답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쟁의 경우에 분쟁의 양 당사자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전쟁 피해자들을 구호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걸 통해서 이 양 분쟁 당사자가 나부터 이렇게 중립적이고 피해를 받지 않을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국제 더14자 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한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조약을 통해서 체제를 만들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가 모든 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시커먼 논리키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피파 그 지난번에 잡혀 들어갔듯이. 하여튼 뭐 이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저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도 좀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1971년도에 생겼는데 이 슈밥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다보스 포럼을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있던데 34살에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나이 때 이런 걸 시작했는지 모르지만도 어쨌든 34살에 국제적인 다보스 포럼을 지금과 같은 것들을 꿈꾸는지 안 꾸는지 모르지만도 이 뭐 다보스 포럼이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연합 다음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더 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겨우 34살짜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와 실천력이 있는 게 스위스인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대석이라는 분이 한반도 유엔본부를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스위스에서 모멘텀을 얻어서 스위스처럼 한반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는 것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 효과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책까지 써가지고서 한반도 유엔본부가 지금 제1, 제2, 제3, 제4 나이로비가 제4라 그러더라고요. 제5 유엔본부를 한반도 유치하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책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이 열악한데 극복하는 아이디어나 실천들이 우리랑 비교해서 안 다르고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장철준이라는 분이 스위스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스위스를 벤치마킹 할때 뭐 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정신을 잘 이해해서 정신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야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으로 이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독립성, 중립성, 뭐 타협성, 자율성, 실용성, 창의성 쭉 했는데 여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대해서 뭔가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자 이런 그런 것 넘어서서 확실히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정신이 빠진 채 제도만 왔을 때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생활 양식과 그 문화적인 행태의 기초가 되는 정신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뭐 배운다 이런 차원에서 또 스위스에 대해서 뭐 얘기해보라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 주신 분이 계시고 이런 말씀 주신 분께서 특히 정신을 강조를 했고 그런 점은 좀 옳으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결론으로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거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